이번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퇴근한 남편이 웬일로 밥을 먹고 왔답니다. 누구랑 뭘 먹었냐고 물으니까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여직원이랑 닭갈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발끈하는 아내. 뭐? 닭갈비? 국밥 같은 걸 먹지 왜 닭갈비를 먹어? 여자랑 단둘이? 왜 아내는 여직원과 국밥은 괜찮은데 닭갈비는 안 된다는 걸까요? 남편과 여직원의 저녁 식사는 어떤 메뉴까지 괜찮은 걸까요? 그보다 아내가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3월 10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요. 이찍 하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잘 부탁합니다. 1번 이재명. 네. 설마 이치가 아니겠지? 들으셨죠?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저 모습이 지난 8일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구 을의 한 고깃집에서 시민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1번 이재명이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마 이찍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찍이 뭐냐면 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그 국민의힘 후보였죠. 네. 그 기호가 2번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포괄적으로 일컬어서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나 또는 일부 누리꾼들이 약간 좀 비하적인 의미로 쓰는 말인데 그걸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썼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런 뜻이 있어요. 이찍이라는 뜻에.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허준 변호사님, 다른 당 혹시 이 상대당 특히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발을 했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이 말이 결국에는 1번을 찍은 사람들과 2번을 찍은 사람들을 나누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반박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장 이른바 개딸들의 아버지답다라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되기도 전부터 극단적인 갈라치기로 국민을 비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미래 박원석 수석 대변인도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시민들을 갈라치게 하는데 혐오와 배제가 없는 정치 토양이 형성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본격 명령 대첩의 상대 후보죠. 원희룡 개항을 국민의힘 후보도 일찍도 이찍도 모두 개항 구민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요 틈을 타서 원희룡 후보는 어쨌든 아우르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반응이 뜨겁잖아요. 뭔가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이재명 대표는 가만히 있어요. 이래도 최진봉 교수님.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뭐 1번을 찍었든 2번을 찍었든 그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을 한 것이고 그걸 갈라치기 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찍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다. 정중히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고요. 저는 뭐 사과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이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그분들을 비판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을 쓰는 말인데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적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SNS에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앞에 부분 잠깐 볼게요. 앞에 부분에는 해당 발언 이른바 이찍이라는 발언에 대한 사과를 했어요. 그걸 읽어볼게요. 지역구에서 사용했던 이찍 표현에 죄송한 마음이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말 이어질게요. 국정 운영에 무거운 책임 맡고도 나라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오만 속에 국정을 손 놓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 아니 근데 앞에 부분은 그 자신의 이찍 발언에 대한 사과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에 대한 사과하다가 갑자기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쑥 넘어가네요. 유영희 평론가님. 예,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일관되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 비판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뭐 기승전 윤석열 정권 비판이기 때문에 이 수순이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전직 기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사과는 깔끔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사과 자체가 들어오지 끝에 이 말을 들었다 해서 그렇지 비판해야지 라는 마음이 바뀌기는 어려울 거고요. 워낙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로든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찍도 놀라웠지만 거기 앉아 계신 손님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음식을 이렇게 집어먹던 고기랑 쌈을 직접 싸서 먹던 그 용감한 태도가 저는 오히려 더 놀라웠습니다. 또 친근감 또 유권자와의 친근감의 또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또 그 부분은요 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아니 있겠습니다. 친근하다고 갑자기 달려와서 제가 먹고 있는 네. 거라면 제가 주민이어도 별로 안 좋았을 것 그런가요? 같아서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서 이제 이른바 이직 발언에 대한 그 국민의힘 측의 대변인 논평은 들어봤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직접 얘기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라도 일찍이니 이찍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저희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시민 보고 혹시 일찍 아니야 라고 말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과 천박한 언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는 해놨습니다만 잘못했다는 말은 앞에 한 마디 쫙 있고 뒤에는 다 윤석열 정부가를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던데요.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주말을 거치면서 이렇게 언론을 포함해서 그리고 각 당의 비판이 좀 거세지니까 글쎄요, 이를 좀 만회하기 위한 게 좀 깔렸을까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폐륜 공천입니다. 이 폐륜 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의 저 폐륜 공천, 뻔뻔 공천, 부패 공천, 그리고 국정 난맥 공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혁신 공천의 결과를 지켜보실 겁니다. 지금 폐륜 공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재문 교수님 왜 폐륜 공천이라고 한 건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이번에서 공천을 받은 분들 중에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어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그 사건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 중에 이종섭 전 장관은 어제 이제 호주로 떠났고요. 그리고 나서 신범철 당시에 전 국방부 차관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현재 출국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하는 의혹이 있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공천을 받은 부분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았고 또 하나는 이제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전에 올렸던 글들 때문에 논란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정우택 후보는 최근에 동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면 논란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이거는 정우택 후보 측에서는 돌려줬다고 얘기하고 또 줬다고 하는 측에서는 돌려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성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 서산 지역에서 장학금 수여식 현장에서 이 또 히로부미를 거론을 하면서 그분이 장학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란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는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고 김성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평 서울간 고속도로 이제 이런 여러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민적 관점이나 국민적 시선에 맞지 않는 공천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며 폐륜 공천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가만히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천을 보고 폐륜 공천, 부패 공천, 극우 공천, 음란 공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국민들은 그 얘기 듣고 딱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폐륜이 뭐죠? 폐륜, 홍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제가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선거가 오늘로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갑자기 폐륜공천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저는 지금 40여 년째 유권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40여 년간 이런 게 반복됐다는 게 굉장히 슬픕니다. 저는 강조하지만 제발 초등학교 반장 선거부터 저 정치인들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쁘대요, 제 이상한 애래요, 제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합니다. 제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나 한다면 내 손가락은 스스로에게 온다는 걸 알고요.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건 우리 지역으로 해서 누가 더 잘해주실까를 듣고 싶은 거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보다는 그게 더 듣고 싶습니다. 네. 폐륜공천이라고 일단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대당을 향해서 이제 공세를 취했고 어쨌든 한 달 뒤면 그리고 유권자의 표심은 아마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 표로서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목 좀 보세요. 얼굴엔 위장 크림, 양손엔 흉기. 이거 뭐 혹시 군사훈련 뭐 하는 그런 장면 얘기인가요? 허주연 변호사님? 위장 크림을 바르고 양손에 흉기를 들었다고 하면 군사훈련 같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대 내나 지정된 지역에서 안전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지난 8일 낮 서울 도심의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길거리에서 흉기를 양손에 들고 다니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일인데요. 네. 당시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어허. 네,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거리입니다. 저 빨간 옷 입은 어? 남성, 모자 쓴 남성 손에요,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근처에 있던 시민이 곧바로 경찰에 지금 신고하는 모습이고요. 네네. 다른 시민이 지금 달려들어서 제압에 나섰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빨간 옷을 입은 이 남성 거칠게 저항하는 모습이고 지금 흉기를 하나 더 꺼내 들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시민이 이 남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몸을 날리기까지 하는 모습이고요. 아하. 그랬더니 유리병을 들고 이 시민이 지금 유리병을 들고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허허. 지금요, 저 몹쓸 인간은 흉기를 들고 지금 보세요.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몸을 날리면서까지 저 몹쓸 인간을 제압하려고 했던 시민분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해자분이 이제 다른 곳에서 방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손님께서 이거 왜 방화를 하시냐 했더니 이 사람 네가 뭐냐 해갖고 이제 얼굴과 귀를 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무서워서 많이 다치고 하셨으니까 저희 매장으로 오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가해를 하려고 이제 저를 이제 저는 또 여기 또 딸내미가 있고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저쪽으로 유인해서 죽일 거면 나 쫓아오라고 저를 이렇게 쫓아왔어요.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 시민분께서 영상 마지막 보면 저쪽으로 달아난 게 아니라 그게 유인책이었군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저 용감한 시민분이 저 반대편을 막 뛰어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견 달아나는 것처럼 보였기도 했지만 그게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유인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 이 흉기를 든 남성이 굉장히 좀 무섭게 저항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거기서 만약에 충돌을 했다가는 본인의 뭐 부인, 딸, 어머나. 다른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유인을 했다는 거죠. 아. 그럼 본인은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유인이 된 다음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는데 또 다른 시민 영웅 한 명이 더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후 상황에 영상이 있습니다. 아하. 흉기를 든 남성이 네. 뭔가 이제 터덜터덜 혼자서 또 어디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단에 이렇게 앉아버렸는데 네.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아하. 근데 그때 까만 옷을 입은 남성이 나타나더니 네. 흉기를 발로 찹니다. 아하. 그러면서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흥분하지 않도록 뭔가 설득을 시도합니다. 네. 그 사이에 경찰이 도착했는데 아하. 경찰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만하시라고 만류를 하는데도 네. 그 까만 옷을 입은 남성은 계속해서 흉기를 든 남성한테 설득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하. 결국 흉기 남성은 무사히 현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진짜 저분은요 시민분인 걸로 추정되는데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마지막까지 저 몹쓸 인간을 흥분했던 인간을 좀 침착시키고 안정시키려고 했어요. 유익현 평론가님. 예, 저렇게 정말 영웅같이 나타난 분은 평범한 시민은 아니었습니다. 아하. 예, 경찰관이었는데. 아, 그래요? 예, 시민에게 제가 해결할게요라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직접 이 남성 이제 찾아가서 왔는데 네. 가족 모임 참석을 해서 조금 일찍 나왔다가 저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직접 나간 거예요. 아하. 예, 근데 이분이 그냥 저 아까 보시다시피 무기를 뺐는데 실패를 하니까 네. 작전을 바꿨죠. 아하. 이렇게 햇빛 정책으로 바꾼 거예요. 어. 윽박지르거나 물게 뺏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힘든 일 있으셨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강력반 생활을 오래 해서 경찰관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선생님 도와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라고 계속 말을 해서 이분이 결국 이분이라기보다 이 남성이 결국 마음을 풀고 흉기를 자기 가방 속에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출동한 다른 경찰분들에게도 제가 계속 설득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흥분을 가라앉혀 준 덕분에 무사히 저분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강북의 시민들도 이렇게 평화를 찾았는데 저는 사실 정말 평범하지만 정말 어려운 말이 다른 분에게 힘든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세상에. 네. 저렇게 앞서 그 영상에 나왔지만 바로 곁에 앉아서 마음을 털어놓고 흉금을 털어놓고 힘든 일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저 흉기를 들고 활보했던 남성의 마음이 그 다쳤던 마음 그리고 뭔가 도끼가 품었던 그 마음 악한 마음이 스르르 한순간에 녹아내렸었나 보면 그래도 세상에 흉기를 든 사람 앞에서 얼마나 경찰이어도 퇴근 중에도 얼마나 무섭진 않았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칼을 던지려고 하는 액션을 취해서 일단 다급하게 이렇게 설득을 막 했어요.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다쳤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거 좀 가방에 넣어라. 불안해서 내 옆에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 일단 가방에 넣어서 좀 몸이 굳잖아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근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아들이 둘 있는데 애들 생각도 나고 그때 당시 좀 머릿속에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하죠. 참 멋져요. 그리고 이 장면 보시면서 또 우리 경찰에 몸담았던 박성배 변호사님도 흐뭇하게 아마 이 장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 몹쓸 인간요 어떻게 흉기를 2개씩이나 몸에 지니고 다녀요 대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건을 경험해서인지 우리 사회가 공동체 단위로 방어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한 시민은 곧바로 신고하고 네. 다른 시민은 직접 제재에 나서는데 이 사건 당시에 가해 남성이 흉기 총 3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제재하던 시민과 경찰에 따르면 위장 크림을 바른 피의자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흉기에 공격당한 피해자 얼굴을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네. 일단 피의자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지만 제재하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는 특수 협박이 적용될 만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지하던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계획적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경찰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이 사건 음주, 마약 여부, 흉기 소지 경위, 범행 동기 등을 폭넓게 조사 중이고 이상 동기 범죄 유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상대로 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일단은요, 이 흉기 난동을 벌인 이 피의자는요, 법의 처벌 따끔하게 받아야 돼요. 아무리 살면서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이건 법의 처벌 따끔히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서 보여드렸죠. 정말로 무고한 시민분들이 더 많이 다칠 뻔도 했는데 1차적으로 용기를 내주신 분 알려드릴게요. 인근 그 범행이 일어났던 흉기 난동이 일어났던 인근 과일가게 사장님이세요. 조유찬 씨. 조유찬 선생님 너무너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던 상황이에요. 정말 조유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강력반 9년 정도 생활하셨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4팀의 이종우 경위님 어쨌든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차분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게 저 남성을 회유했던
그 정말 그 베테랑의 솜씨가 느껴졌습니다. 이종우 경위님도 정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두부 영웅분 멋지셨습니다. 허허, 제목 보세요. 혹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홍록기 씨인가요, 허준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른바 개 가수라고 해서 개그맨 더하기 가수, 개그맨 활동도 하고 가수 활동도 하는 이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유명했던 네.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방송인 홍록기 씨인데요. 네. 결국 파산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93년 SBS 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해서 그룹 틴틴5로 활동하면서 5집까지 앨범을 낸 가수기도 하고요. 예능 프로그램 출연뿐만 아니라 뭐 뮤지컬 로키 호러 쇼라든가 그리스 같은 굵직굵직한 뮤지컬 배우로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결국 파산을 한 이유가 이제 서울 회생법원에서 지난 1월 말에 파산 선고가 났는데 부채 초과 그리고 이 채무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파산을 선고를 했습니다. 홍록기 씨 자산 작년 7월 기준으로 22억 원인 반면 부채가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머나? 있는데요. 기사로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 홍록기 씨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파산 신청한 것이 맞고 내용 그대로다라는 말로 파산을 직접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야, 근데 보통요. 지금 오랜만에 들려오는 홍록기 씨 소식인데 지금 그다지 유쾌하진 않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시청자분들이 보통 파산이라는 표현은 그냥 직장 다니는 분들이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파산? 무슨 사업을 했나 홍록기 씨가? 대체 사업을 했다면 왜 빚이 30억이나 됐을까 궁금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제 파산이란 뭐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홍록기 씨가 웨딩 업체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2011년에 공동 대표로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나름 뭐 알짜 경영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잖아요. 아하. 웨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어머나. 그래서 결국 직원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벌어졌고 작년 1월 달에 임금 체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기준으로 2년 가까이 직원 20명한테 임금 지급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네. 홍록기 씨가 뭐 개인 사비로도 임금 지급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함께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개인적 사정이나 업계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홍록기 씨 하면 여전히 인기도 많고 방송, 뭐 예능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방송 활동 나가면 그걸로 조금씩 십시일반 좀 그분들한테 설득해서 제가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하면 될 텐데 파산 신청을 한 걸까요?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첫째가 파산이고 둘째가 회생입니다. 이 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법원이 대신 팔아서 이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변제가 마무리되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사법상의 대리인 등 각종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반면 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음을 전제로 3년에서 5년 정도 꾸준히 일부 원금을 받고 면책을 받게 되고 이 회생을 받더라도 특별한 자격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사실은 홍록기 씨가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 절차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 결국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됐는데 아마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긴 시간을 두고 많은 변제를 받는가 아니면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두고 신속하게 변제를 받는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것 같은데 홍록기 씨의 경우에는 빚도 많지만 현재 보유한 재산도 많다. 이 재산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제받는 게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지금 홍록기 씨가 30억 빚이 있어서 사실 그 웨딩 업체 이제 운영 중단한 것도 이제 경영난 겪었다는 것도 이번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새롭게 알게 되셨을 텐데 혹시 그러면 그간에 방송 출연 때 살짝 요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났을 때 50이고 그래서 현재 5살입니다. 20살 군대 갈 때가 70이거든요. 결혼할 때쯤 되면 80이 될 텐데 그때 그러니까 20살 되면 대학교 갈 때 되면 오빠 70이다. 내가 이제 같이 일을 해줘야지. 그래도 좀 덜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미리 자리를 좀 잡아놔야지. 그래도 오빠가 좀 편하게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오빠도 생활감 이렇게 그 압박감이 장난 아니라니까. 또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했던 그 힘듦이 지금 타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과론으로 이제 끼워 맞추기 해석이긴 합니다만 중간중간 방송에서도 이제 보여졌던 게 최준봉 교수님 상대적으로 홍록희 씨가 비교적 늦은 나이 결혼했고 아이 있고 가장 역할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건 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홍록희 씨가 2012년 11살 연하의 모델 아까 나오신 그분이신데요. 김아린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1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44살이었고요. 네. 그리고 2019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나이가 50세예요. 그러니까 홍록희 씨 50세 때 아들을 얻어서 귀한 아들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아내 되신 분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 동안 일을 할 수 있을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가 많아지면 일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이 아마 코로나 경영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 시기에 있었던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이 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타격을 크게 받은 것 같고 그 타격을 받은 것이 결국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어떻게 잘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있어진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의 파산 과정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그 홍록희 씨 아내분이 나와서 사실 쉽지 않은 얘기 털어놨던 그 방송이 MBN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동침이었던 살짝 여러분 보셨죠? 여기 계신 유인경 평론가님이 나와 계셨는데 그때 혹시 홍록희 씨 아내분 얘기 생생하게 기억나세요 지금? 아까 화면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홍록희 씨분 김아린 씨는 이제 화려한 모델 생활을 했다가 갑자기 40이 되면서 엄마가 되고 또 남편은 늙어가고 남편의 그 활동에 대해서 좀 불투명해서 본인이 그 인플루언서예요. SNS를 통해서 이제 공동 구매도 해서 본인도 수익이 꽤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래요. 행사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다양한 남편의 노후를 걱정해서 본인이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 아이 양육에 또 좀 소홀해져서 시어머니랑 갈등이 있다든가 또 친정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봐주면서 남편 눈치도 보이고 그랬던 모양이었어요. 꼭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각자의 나이가 주는 뭐 갱년기라든지 또 불투명함, 육아 문제들이 그 동침을 아주 정점에 올라 있을 때였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거는 뭐 노력 부족이가 아니라 코로나 사태라는 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두 분 사이에 애정은 변함이 없고요. 홍록희 씨 자체가 굉장히 주변에 평판도 좋은 연예인이어서 노력만 하신다면 사실 100세 시대에 뭐 55세는 그렇게 나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부부가 힘을 합친다면 좀 다시 일어서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직원분들에게 이제 좀 성의를 잘 보여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말이 있긴 있어요. 연예인 걱정은 하지 않는 거다, 할 필요도 없다는 말은 있긴 있는데 파산 신청 이후에 홍록희 씨는 어떻게 될지 팬분들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지금 임금 체불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이나 휴업 수당 같은 것들은 우선적으로 수시로 변제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체당금이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주가 파산을 했을 때 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면 대신 변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체당금 신청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홍록희 씨 아마 면책 결정 받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이 신용거래도 어렵고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건 문제는 없어요? 네, 일단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가 탕감이 되고 뭐 취업이나 사업 활동을 하는 것에도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면책 결정 받고 나서 열심히 좀 노력하셔가지고 최대한 신용 등급도 올리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지런히 갚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신뢰도 회복하고 시청자분들도 팬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답도 되는 길이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기운 내시기를 뉴스파이터가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상 사는 건 이렇게 또 알콩달콩한 맛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자, 현역가왕이 사랑한 그 가수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호준 변호사님? 현역가왕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쟁쟁한 현역분들이시잖아요. 그럼 가수 중에 가수가 현역가왕들이 사랑한 가수가 되겠죠. 어허. 경연에서는 선곡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현역가왕 대결에서 바로 이분의 곡을 부른 탑7 멤버는 네? 모두 다 레전드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허. 그런데요, 이번에는 아예 이분과 같이 무대에 올라서 무대를 꾸몄다고 하는데요. 눈을 뗄 수 없는 환상의 콜라보 무대가 펼쳐졌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허허, 네.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하나 미련 같은 건 이제는 사치인 거야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대박 사건. 지금 마이딘 씨와 같이 뜨거운 무대를 펼쳤던 분, 저분 누굽니까, 하태경 평론가님? 예, 가수 서지호 씨인데요. 서지호 씨가 이런 경연 프로그램에서 후배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선배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요? 서지호 씨 노래가 경연 프로그램에 꼭 나오는데 어허. 이번에 마이진 씨가 본선 2차전 때 팀 미션에서 옥구슬 아시들 팀의 대장으로 출격했거든요. 거기서 마이진 씨가 불렀던 노래가 서지호 씨의 여기서 그 노래 부르면서 퍼포먼스 방금 보신 것처럼 막 뒤로 앞으로 이렇게 손을 안 짚고 벌떡 일어나고 발차기하고 네. 화려한 퍼포먼스로 팀을 1위로 이끌었었는데 그 인연으로 이번에 저렇게 화려한 또 다른 또 듀엣 무대를 펼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라는 이 노래 무대 때 보세요, 유인현 평론가님. 진짜 마이든 씨의 댄스 실력, 저는 우리 태권도 실력을 익히 알고 있으면 댄스 실력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지금 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현역 가왕이고요. 네. 시청자도 여러 가지 성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수혜자라고 하면 저 마이진 씨라고 생각해요. 왜요? 노래 솜씨만이 아니라 춤 솜씨까지 깜짝 놀랐던 거죠. 어허. 근데 마이진 씨가요. 어릴 때부터 꿈이 H.O.T나 잭스키스 같은 춤을 잘 추는 그룹을 흉내내서 힙합 댄스도 추기도 하고 박력 있는 댄스를 춰왔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이번에 현역 가왕에서 아주 원껏 발휘했던 건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마이진 씨 하면 가창력보다 짧은 헤어컷. 주로 남성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런 머리를 기르면 마이진이라는 캐릭터가 흐려질까봐 앞으로도 꿋꿋하게 이 커트 머리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어쨌든 마이딘 씨가 대선배인 서지호 씨와 뜨거운 무대 펼쳤는데, 근데 현역 가왕 탑7 중에서요, 지금 서지호 씨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 또 있다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네, 17살.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다 눈치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연 당시에 서지호 씨의 노래를 정말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서지호 씨와 함께 등장하자마자 무대를 그냥 폭발적으로 달아오르게 한 탑7 멤버가 있는데요. 네. 누구실지 눈치채셨죠? 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남이가 남아이다 우리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에 울어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이가 떠나는 사람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아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아 이대로 남이 되는 사람아 우리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다시 올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린 이제 남이가 차갑게 돌아서네 다시 올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린 이제 남이가 뜨겁게 돌아와줘 우린 남이가 이야, 다시 봐도 이 전유진 씨의 복고 댄스 있잖아요. 하재근 편 저도 좀 흉내 좀 냈습니다만 진짜 다시 봐도 정말 잘해요, 진짜. 네, 전유진 양이 저 남이가 노래 부르면 막 춤을 추고 막 이랬을 네. 때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었는데 전유진 양이 감성적인 노래도 그렇게 잘하면서 춤까지 저렇게 잘 추면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네. 전유진 양이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아는 육각형의 어떤 완성형 가수로 딱 이렇게 등극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무대였는데 네. 저 무대 저 영상이 저 때 전유진 양이 김다현 양이랑 붙어서 아쉽게 지기는 했지만 저 영상이 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그래요?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고 아하. 저 무대를 일본의 유명 가수 마츠시다 시게루 씨가 보면서 전유진 양은 이대로 일본에 가면 토프 스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유명한 무대였는데 네. 그걸 이번에 서지호 씨랑 함께 듀엣으로 선보였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있잖아요, 최주범 교수님. 네. 가수 입장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노래를 불러준다는 게 정말 더없이 기쁜 일일 텐데 지금 이 후배들의 활약이 정말 또 뿌듯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후배들이 불러줄 땐 더 그렇다고 저는 그러겠네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가수라 하면 뭐 비슷한 연배나 비슷한 경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르줄 때도 고맙겠지만 네. 후배들이 본인의 노래를 불러준다는 건 대단히 큰 영광이죠. 기쁨이고 저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는데 사실 서지호 씨가 현역광에서 본인의 노래를 통해서 경연을 펼쳐둔 후배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요. 그 열심히 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늘 부족했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후배들이 알차고 멋지게 채워준 무대를 보면서 너무 고마웠다. 그러니까 본인의 부족함을 대신 채워준 것 같다는 느낌의 말을 했고요. 전유진 양도 뭐라고 그랬냐면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서지호 씨와 함께 무대를 함께 할 수 있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이 현역가왕 이 현역가왕 무대는 지금은 끝났지만 이 한 넉 달 가까이 혼신의 힘을 다 불어넣는 경연을 펼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정말 일본으로 현역가왕 탑7이 포상 휴가를 떠났다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일본이다. 오, 한국 최고의 기반 탑7 현역가 와.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스미마셍. 티슈 쿠다사이. 얼굴 빨개졌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오, 진짜 좋다. 일본은 넘쳐니죠. 탑 8을 보고 왔는데 처음에 뵀던 분들이 아닌 거. 지금 이렇게 놀자판일 때가 아닙니다. 너무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그 정도. 마침내 한일 가왕전에 출전한 일본 대표팀이 도착했습니다. 미나상,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私たちは日本代表チームです。 그리고 우리는 한국 국가대표팀입니다. 하늘 가왕전 놓치지 마세요. 야, 벌써부터 각오가 남다르게 막 느껴지는데 진짜 한일 가왕 트로트 대결 한일전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하정우 평론가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현역 가왕 국가대표 탑7 포상 휴가 겸 일단은 일본에서 핫플레이스를 방문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셨는데 본업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시부야에서 버스킹을 펼치기도 하고 일본 탑7과 역사적인 대면식을 가졌는데 일본 탑7의 면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 걸그룹 연습생 출신부터 J-팝 아이돌, 전국 가요제를 휩쓴 엔카 신동까지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당한 실력파가 포진되어 있어서 기대를 더 크게 모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대결을 펼칠 한일 가왕전 오는 4월 2일 첫 방송 예정입니다.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얼마나 긴장될까요? 보통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위바위보도 한일전에서 이겨야 돼요. 그만큼 진짜 한일전이 주는 의미는 남다른데 우리 현역 가왕 탑7들 정말 각오도 새롭게 다지지만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길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저는 처음에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하얀 눈뭉치가 아니라 털뭉치가 웬 말이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고속도로와 털뭉치 잘 매칭이 안 되는데 이 털뭉치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지난 토요일 오후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앞차 속도가 느려지더니 그러네요. 유난히 1차선 도로가 꽉 막힌 모습이죠. 앞차들 하나 둘 옆 차선으로 그렇네요. 이동하는데 그러다가 바로 앞차가 차선을 옮기자 나타나는 흰 털뭉치들. 어머! 도로 한복판에 가만히 서서 울부짖는데요. 참 위험해 보이죠. 뭐 세상에 털뭉치들이 이제 자세히 보니까 강아지들인데 아니 박선배 변호사님 지금 고속도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저 강아지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로 인해서 꽉 막힌 도로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지 바로 이어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운전자 곧바로 정차해서 강아지들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들 꼬리까지 흔들면서 다가오는데요. 잠시 뒤에 뒷좌석에 탑니다. 뒷좌석에 탄 이 녀석들 내 차인 양 편안하게 어머나. 앉아 있는데 네. 짖지도 않고 전혀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인근 휴게소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는 강아지들 이후에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되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고속도로에 덩그러니 놓였던 걸까요? 저 개들이 뭐 덩치로 봐선 개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저 개 두 마리가 글쎄요 이 블랙박스 영상의 그 차주분이 주인일까요? 미리 주인이 올 줄 알고 저 고속도로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한 마리가 벌써 이미 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타라고 했더니 그냥 쑥 타더라고요. 뒷좌석에 자기네 자리인 양 딱딱 이렇게 한 좌석씩 얌전히 앉아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한 거였고 얘네들은 너무 평온한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유기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을 때는 제발 유기된 게 아니기를 바랬죠. 대박 사건. 저 개 두 마리 보니까 세 글자가 떠오르긴 해요. 개귀엽. 네, 정말로 귀엽긴 한데, 네, 그건 쓰는 표현이니까 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개귀엽 쓰잖아요. 네, 개귀엽 한데 걱정되는 건 정말 저 개 두 마리가 허준 변호사님 버려진 걸까요? 그게 이제 개, 귀엽 이렇게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상황 보면은 버려진 게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유기견 문제 워낙 많은데 휴게소에 유기하고 가는 경우는 있어도 저렇게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개들을 버리고 간 거라면
얼마나 아찔한 상황입니까? 아하. 근데 이 사연을 올린 이 작성자, 구조자분도 네. 강아지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왜냐하면 차를 자주 탔던 게 사람 손을 많이 탔던 게 분명할 정도로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꼬리까지 흔들면서 차에 올라타서 굉장히 순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혹시 버려진 게 맞다고 하면 더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아하. 이동하면서 119에 신고를 하고 가까운 휴게소로 일단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도착한 경찰과 시청 관계자 도움으로 무사히 이 강아지 2마리가 동물 구조대 분들에게 인계가 됐다고 하는데 정말 버려진 건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강아지들은 반려동물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칩을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반드시 부착하거나 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희 강아지도 목에 내장형 인식칩, 마이크로칩에 제 정보가 등록이 돼서 그래요? 만약에 혹시 주인 손을 놓쳐서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인식칩을 통해서 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그래요?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강아지들에게 전혀 그런 인식칩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일단은 지금 뭔가 좀 암울한 상황인데 보호소로 옮겨갔잖아요, 이 개 2마리가. 그러면 뭐 지금 애타게 지금 뭔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같은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작인데 먼저 도착해 계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노모가 밥 주면서 실수로 문이 열렸고 또 애들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근데 찾긴 찾았지만 이런 상황까지 만든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좀 심하시더라고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사진을 갖고 계셨고 딱 봐도 네 애들이 누가 봐도 주인이라고 할 만큼 정도로 반가워했으니까 네 그렇게 잘 인계되었습니다. 어머나 하재근 평론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요, 진짜. 네, 저 개 2마리가 고속도로 인근의 주택에서 마당에서 길러지는 개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실수로 근데 잠금 장치가 열리는 바람에 아이고. 개들이 옳다구나 하고 마실을 나갔다가 그만 네.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것 같은데 동물보호소에서 견주가 다행히 잘 찾아갔고 네. 근데 아까 인식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유기될 뻔한 강아지를 데려와서 키우다 보니까 인식칩을 미처 아직 심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픔이 있던 아이들이군요. 이번에 동물보호소에 찾아가면서 이참에 인식칩도 등록했다고 합니다. 네. 저 강아지 2마리가 종이 사모예드래요. 정말 딱 맞아요. 사모하는 얘들아, 사모예드. 정말로 앞으로 주인 사랑 잘 받으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대할게. 튼튼하게 자라고. 그런가 하면 다음에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영국에서 미국으로 슉 날아갈 텐데요. 어허. 그런데 날아가는 진짜 여객기에서 어머나? 힘차게 날아오는 여객기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어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여객기 한 대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하늘에 붕 뜬 순간 아랫부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 뜨고 있죠? 뭔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네요. 공중에서 타이어 바퀴 하나가 빠져서 떨어진 어머나! 거예요. 어머! 위에서 이렇게 떨어진 바퀴가 공항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주차장을 훑고 지나가면서 차량들이 심하게 저렇게 파손이 된 어머, 모습이 세상에! 보입니다. 아찔하죠. 하지만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지는데 와. 문제는 이 여객기가요.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보잉사 기종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미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저 비행기 바퀴가 떨어지고 천만다행으로 주차장에 떨어졌지만 차만 심하게 파손돼서 인명피해 없었어요. 그러면 최재봉 교수님, 예. 미국에서 예. 저 비행기는 바퀴 빠진 지 일본으로 잘 날아간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어허. 왜냐하면 이게 다시 착륙하려면 랜딩 기어에 타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바퀴가 빠졌기 때문에 운항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현지 7일 날 11시 24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출항해서 오사카로 가려고 했는데 네. 바퀴가 떨어지면서 다시 회항을 해서 LA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아하. 비상 착륙을 했는데 비상 착륙이 가능했던 이유는 랜딩 기어 옆에 혹시나 저런 사고가 날까 봐 타이어들을 붙여놨어요. 아하. 그러니까 타이어가 없더라도 약간의 마찰은 있지만 착륙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상 착륙을 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승객 승무원 포함해서 249명이 탑승했는데 네. 인명사고는 없이 바퀴가 빠진 채 비상 착륙을 감행을 했습니다. 아, 천만다행인데 아니 근데 이 인명피해가 없이 다시 돌아온 건 천만다행이라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흘려 넘길 게 아니라 아까 저 비행기가 어디 항공사라고 그랬죠?
요즘 보잉 여객기 타기가 겁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들어서 보잉의 항공기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엔진에서 불이 나더니 이번에는 이 바퀴가 이륙 직후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 지난 2월 보잉 757 여객기 날개가 비행 중에 일부 손상되면서 비상 착륙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미 연방항공청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뭔가 잦은 이렇게 사고가 나면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점검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호주 빅토리아주의 한 골프장에서 캥거루 난동 사태가 터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광경이 펼쳐졌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캥거루들이 저렇게 떼를 지어 난입을 한 겁니다. 수백여 마리의 캥거루 떼가 나타났는데 거북들아 어떡하니?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던 손님들은 지금 깜짝 놀랐고 골프장 잔디 위를 껑충껑충 잘도 뛰어다닙니다. 근데 모두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니 온 세상 캥거루는 다 여기에 모였나 싶을 정도로 많은 캥거루 떼가 끝도 없이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날 혹시 거루회 뭐 있었어요? 뭐 캥거루 모임 있었던 겁니까? 어디 가는 겁니까 급히 저기? 제가 무려 4일이나 호주에 머물렀기 때문에 호주 사정은 잘 아는데요. 네. 이 캥거루들이 호주에는요 정말 이웃집 강아지들처럼 흔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야생 공원에 있던 캥거루들이 소리가 막 들리니까 마구 몰려든 건데요. 너무 많이 몰려드는 바람에 당연히 골프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주최 측에서는 펜스를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오면 안 된다. 근데 그 캥거루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점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마치 허들 경기를 하듯이 마구 넘어가서 경기는 무산되고 주최 측은 굉장히 골프장 측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보세요. 지금 캥거루가 점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와, 한번 도약을 하면 도약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최진봉 교수님, 미국에서도 혹시 이제 그런 일이 있는지 미국에서는 캥거루가 이제 없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 다른 동물이 난입하는 사고도 있지만 저 골프장 주인분은 저 캥거루들의 난입으로 잘 갖고 놓은 잔디가 훼손될까 봐 또 걱정되긴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저렇게 많은 캥거루들이 뛰어다니면 저거 잔디 계속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걱정이 많은 거고 미국은요 골프장에 악어들이 나타난다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골프 치시는 분들도 다치지 않았게 천만다행입니다.